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밤중 한 여인이 대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대를 잇지 못한 주제에 감히 이 집에 머물 생각을 하다니! 시어머니의 냉혹한 외침이 눈보라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쥔 것은 겨우 50냥, 그것이 3년 시집살이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이 여인은 장터에서 기이한 일을 벌였습니다. 빚쟁이에게 끌려가는 남매 셋을 보자마자 자신의 전 재산 50냥을 내밀며 외쳤지요. 이 아이들 제가 사겠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훗날 나라를 뒤흔들 천재 삼남매가 될 줄은 말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담 임혜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닷새를 가면 나오는 청주 고을에 명화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5의 나이로 박진사 댁 며느리가 된 지 3년째 명화는 한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죄였지요. 이 집안의 대를 끊으려는 게냐?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시어머니 송씨 부인의 호통에 명화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창수는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시아버지 박진사는 고개를 돌린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엄동설한 눈발이 휘날리는 한밤중에 명화는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손에 쥔 것은 송씨 부인이 내던진 50냥 뿐이었지요. 이것으로 내 3년 시집살이 값을 치르거라. 다시는 이 집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명화는 눈 쌓인 길을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5년 전 역병으로 부모님과 오라비를 모두 잃었고 친척이라곤 먼 고을에 사는 고모뿐이었습니다. 명화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다음 날 아침 명화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먹을 것을 사고 앞으로의 삶을 궁리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장터 한복판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자식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50냥만 내놓으면 데려가라. 덩치 큰 빚쟁이가 남매 셋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남매 셋은 모두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때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맏형으로 보이는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였고 가운데 딸아이는 8살, 막내 아들은 5살쯤 되어 보였지요. 어미가 죽고 아비는 도망가 버렸으니 이놈들은 이제 빚쟁이인 내 것이다. 누가 사가지 않으면 저자도로 팔아 넘길 테다. 빚쟁이의 말에 맏형 아이가 두 동생을 꼭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제발 셋을 함께 사주십시오. 장터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습니다. 아이 하나도 먹여 살리기 어려운 세상에 누가 셋을 한꺼번에 사겠나. 저놈들 제법 나이도 들어 보이는데 일을 제대로 하려나. 명화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버림받았고 저 아이들도 버림받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저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명화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하늘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명화는 빚쟁이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사겠습니다. 빚쟁이가 명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부인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 아이들을 산다는 게요? 명화는 품속에서 50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50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빚쟁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50냥이라. 좋습니다. 가져가시오.
빚쟁이는 재빨리 돈을 낚아채고는 남매 셋의 멱살을 놓아버렸습니다. 새 아이는 명화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명화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자식들이다. 함께 살아가자꾸나. 명화는 남은 돈으로 청주 고을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 한 채를 얻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벽은 바람이 새어 들어왔지만 그래도 네 식구가 머물 곳이 생겼습니다. 명화는 아이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맏형은 석이, 가운데 딸은 옥이, 막내 아들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석이, 옥이, 복이라 참 좋은 이름들이구나. 명화는 아이들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을 지어 먹였지요. 아이들은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맛있는 밥은 난생 처음입니다. 명화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자꾸나.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명화가 가진 돈은 이미 바닥이 났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명화는 삭바느질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바늘을 들고 옷을 깁고 꿰매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지요. 석이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나무를 하러 다녔고 오기는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복이는 아직 어렸지만 물을 길어오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넉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명화는 석이가 서당 앞을 지나가며 발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석이의 눈빛에는 그를 배우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서당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날 밤 명화는 석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석이야, 내가 글을 배우고 싶구나. 석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명화는 석이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명화는 장터에 나가 쌀을 사려고 했습니다. 쌀가게 주인 정씨는 교활한 장사꾼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 이 쌀이 한 말에 200문입니다. 명화가 돈을 내려는 순간 오기가 명화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오기는 쌀가마니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정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쌀은 묵은 쌀과 새쌀을 섞었고 저울추도 속임수를 쓰셨네요. 실제로는 8대밖에 안 됩니다. 정씨는 깜짝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라고? 어린 것이 무슨 헛소리를. 그러자 오기는 쌀을 한 움큼 집어들더니 말했습니다. 묵은 쌀은 색이 누렇고 윤기가 없습니다. 새쌀은 하얗고 반들반들하지요. 아저씨 쌀가마니는 위쪽만 새쌀이고 아래는 묵은 쌀입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씨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제대로 된 쌀을 내주었습니다. 명화는 오기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8살 아이가 어찌 이런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화는 오기에게 물었습니다. 오기야,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았니? 오기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눈으로 보면 물건에 좋고 나쁨이 보입니다.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날 밤 명화는 석이와 보기에게도 물었습니다. 석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한 번 들은 말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당 앞을 지나가며 들은 글들이 모두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보기도 말했습니다. 저는 숫자가 좋아요.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명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보통 아이들이 아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서기, 오기, 보기의 소문은 삽시간에 청주 고을에 퍼졌습니다. 명화 부인이 키우는 아이들이 신동이래. 한번 들은 글을 외우고 눈으로 물건을 감별하고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한다지 뭔가. 그 소문은 결국 박진사 댁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송씨 부인은 그 소문을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뭐라고? 그 쫓겨난 년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송씨 부인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들 창수를 위해 새 며느리를 들였지만 새 며느리 역시 1년이 넘도록 임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쫓아낸 며느리가 신동 3남매를 키우며 행복하게 산다는 소식에 질투심이 치솟았지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 송씨 부인은 하인 둘을 데리고 명화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가집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명화, 당장 나와봐라. 명화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님, 어인 일이십니까? 송씨 부인은 명화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키운다며? 어디서 돈이 났길래 아이들을 키우나? 혹시 우리 집 돈을 훔쳐나가지 않았나? 명화는 황당했습니다. 마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마님께서 주신 50냥으로 아이들을 사서 키우고 있을 뿐입니다. 송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50냥으로 아이 셋을 키워? 거짓말 마라. 분명 다른 돈이 있을 게다. 그때 서기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부인, 저희 어머니는 낮에는 삭바느질을 하시고 밤에는 등잔불을 켜고 새벽까지 일하십니다. 우리도 나무를 하고 빨래를 하며 어머니를 돕고 있습니다. 송씨 부인은 서기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 소문난 신동이냐? 겉보기엔 평범하기 짝이 없구나. 송씨 부인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장, 명화라는 여인이 우리 집 돈을 훔쳐 달아났소. 증거를 찾아 관가에 고발하겠소.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님, 명화 부인은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고발하시면 안 됩니다. 송씨 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송씨 부인은 아들 창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창수야, 내 전 아내가 신동 3남매를 키우며 잘 산다고 하니 기분이 어떠하냐? 창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끝난 일입니다. 송씨 부인은 계책을 꾸몄습니다. 마을의 고리대 금업자 강씨를 불러 말했습니다. 강씨, 명화라는 여인에게 가서 돈을 빌려주시오. 그리고 갚지 못하면 아이들을 빼앗으시오. 내가 뒤에서 돕겠소. 강씨는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며칠 후 강씨가 명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명화 부인 들었소?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신다면서? 명화는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씨는 꾀를 부렸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소? 내가 100냥을 빌려주겠소. 1년 안에 갚으면 돼요. 명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빚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강씨는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명화가 내게 100냥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있소. 관가 사또가 명화를 불렀습니다. 명화, 강씨가 내게 100냥을 빌려주었다는데 사실이냐? 명화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또님, 저는 강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명입니다. 강씨가 차용증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지 않소? 명화의 도장이 찍혀 있소. 사또가 차용증을 살펴보려는 순간 오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님, 그 차용증을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사또는 어린 소녀가 나서자 의아해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오기는 차용증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또님, 이 차용증은 가짜입니다. 강 씨가 발끈했습니다. 뭐라고? 어린 것이 감히. 오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이 종이의 색깔을 보십시오. 명화 어머니가 쓰는 종이는 누런 삼배지인데 이 종이는 하얀 화선지입니다. 둘째, 이 도장의 모서리를 보십시오. 어머니 도장은 네모 반듯한데 이 도장은 한쪽이 깨져 있습니다. 셋째, 이 먹물의 농도를 보십시오. 어머니는 항상 연한 먹을 쓰시는데 이것은 진한 먹입니다. 사또는 감탄하며 차용증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내 말이 맞구나. 그때 서기가 나섰습니다. 사또님, 제가 강 씨와 송 씨 부인이 나눈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기는 며칠 전 송 씨 댁 담장 밖을 지나가다 우연히 들은 대화를 정확하게 재현했습니다. 송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강 씨, 명화라는 여인에게 가서 돈을 빌려주시오. 그리고 갚지 못하면 아이들을 빼앗으시오. 내가 뒤에서 돕겠소. 보기도 나섰습니다. 사또님, 강 씨가 주장하는 이자, 계산도 틀렸습니다. 100냥의 월 2푼이면 1년에 24냥인데 강 씨는 30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또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신동이로구나. 강 씨, 내 죄를 어찌하겠느냐? 강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사또님, 용서해 주십시오. 송 씨 부인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송 씨 부인, 질투심에 사로잡혀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 했으니 그 죄가 크오. 벌금 200냥을 내시오. 송 씨 부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벌금을 물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호조판서 정대감이 청주 고을을 순시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명화와 아이들을 찾아왔습니다. 명화 부인, 이 아이들을 내게 맡겨주시오. 내가 한양으로 데려가 최고의 스승에게 공부를 시키겠소. 명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님, 감사하지만 아이들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정대감은 명화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인도 함께 한양으로 가시오. 내가 큰 집을 마련해 드리겠소. 부인께서는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함께 계시고 아이들은 공부를 하게 하시오. 명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 오기, 보기도 명화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명화와 삼남매는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10년 후 서기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대제학이 되었고 오기는 왕실의 보물 감정관이 되었으며 보기는 호조의 재정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명화는 정경 부인의 품계를 받았고 새아이는 명화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어머니라 부르며 효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명화는 서기에게 물었습니다. 서기야, 너희는 정말 나의 자식이 맞느냐? 너희에게는 분명 다른 부모가 있었을 텐데. 서기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낳아주신 은혜도 크지만 기르고 사랑해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진짜 어머니이십니다. 명화는 그날 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냥으로 산 새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어머니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명화도 아이들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서기, 오기, 보기는 사실 영모 누명을 쓰고 유배당한 전 영의정, 윤대감의 손주들이었습니다. 15년 전 윤대감의 아들 윤주가 영모로 몰려 삼족이 멸해질 뻔했지만 충직한 유모가 새 아이를 데리고 몰래 도망쳤던 것이지요. 유모는 아이들을 지키다 병으로 죽었고 그 빚을 떠안은 빚쟁이가 장터에 내다 판 것이었습니다.
3년 후 윤대감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늙은 윤대감은 손주들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한양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서기, 오기, 보기가 자신의 손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대감은 명화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내 손주들을 살려주셨소? 어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소? 명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님, 저는 그저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었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제 자식이 되어준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윤대감은 명화에게 큰 재산을 나눠주려 했지만 명화는 사양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이지요. 명화는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새 아이의 인생도 바꾸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